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 있는 명주. 저예요? 네. 알잖아요. 저예요? 그래.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 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지만 매드맥스입니다. 많이 지났어. 네, 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매드맥스입니다. 플롯 정해주신 스미스 군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물론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정했고요. 사실은 원래 염두에 뒀던 작품이 있어요. 성실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매드맥스로 선회를 했습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저도 스미스랑 단둘이 봤는데 단둘이? 극장에서 뭐야? 뭔가 이상한데? 것들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봤는데 이정현 씨의 연기나 캐릭터는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좀 그래서 얘기하기 좀 뭐하더라고요. 근데 뭐 단연 요즘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 아무래도 작년에는 그렇게 천우희를 외쳐댔는데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진짜 웬만한 여자 원톱 영화가 안 나오는 이상은 여우주연상은 이정현 씨가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서부터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이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억척스러워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귀여워야 되고 애교도 있어야 되는데 살인도 저지르는 잔혹해야 돼. 잔혹하기까지 해야 그 돼. 얼굴에서 잔혹함을 또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이정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음. 해외에서도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역할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셋의 추천 영화로 바뀐 것 같기도 아니, 한데 추천- 나는 추천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쯤은 독특한 장르 원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예. 저희 영화계에서 다룰 영화로 한번 염두를 했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언급한 거예요. 네, 예. 언급한 겁니다. 자, 다시 매드맥스로 돌아와서 네, 감독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조지 밀러 감독이죠. 예. 이 감독은 매드맥스 시리즈로 경력을 시작한 감독이죠. 그래서 매드맥스를 3편까지 낸 다음에 그 이후 필모그래피는 좀 특이한데 해피피트 시리즈라든지 꼬마돼지 베이브라든지 로렌조 오일 같은 매드맥스와는 꽤 거리가 있는 작품들을 개봉했죠. 가족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갔다가 또다시 액션으로 돌아온. 이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잖아. 사막에서 촬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시기가 잘 안 맞은 거야. 이게. 처음에 촬영할 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가 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해피피트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서 뭔가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뭘 만들어야 되지? 그러다가 해피피트를 만들었대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 저렇게 잔인한 걸 만들면 저렇게 귀여운 걸 갖다 만들 수가 있느냐. 에이 저 말도 안 된다. 저런 감독이 어디냐. 막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로튼 토마토에서도 혼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연결고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매드맥스 시리즈가 첫 편이 나온 게 79년도였고 마지막 3편이 나온 게 85년도니까 이미 30년이 넘은 작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드맥스 골수 매니아 말고는 사실 매드맥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워낙에 요즘 블록버스터도 볼 게 많고 뭐 마블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드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별로 없었지. 이번에는 아예 더 기계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나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생각을 30년 동안 품고 있었나 봐.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내지른 작품이 이거인 것 같아. 또다시 시리즈로 만든다고 일단은 선언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 제작비가 잠깐 살펴보면 2000년도 초반에 원래 리프트를 할 계획이 있어서 멜 깁슨도 섭외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무산도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막 장소를 구해놨는데 그 장소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막이 아니라 그냥 숲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촬영도 실패하고 다사다난하게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뒤엎고 다시 해피피트로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망하지 않을 거냐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런 편견들을 다 깨부수고 아주 나온 작품이에요. 감독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톰 하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로렌조 오일, 장기수, 브론슨의 고백, 인셉션,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등에 출연한 배우죠.
로렌조 오일이라는 작품에서 조지 브일러를 만나서 연기를 하고 염두를 해놓고 있었긴 했나봐. 맥스 역할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역할을 줄 수도 있었다고 나는 보거든. 토마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맥스를 연기하는 것도 연기를 하는 건데 다른 건 좀 이따가 나오는 눅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왕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할 뻔했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대사 치는 거를 갖다가 혹시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은 1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거의 몸으로 하는. 그리고 토마디 자체가 대사 치는 영화를 나는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명대사를 날린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나는 못 봤었던 것 같고 뭔가 온몸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많이 각광을 받았지. 아까 전에 필모그래피 얘기하면서 봤지만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여기서 말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총 쏘고 전후에 다지고 뭐 그런 정도만 해서 가는 거고 배트맨에서는 여자한테 조정당해가지고 악당 역할 자기가 자처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나는 몸으로 하는 연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나는 최적화됐다고 보기는 해. 대사도 몇 마디 안 날리니까 뭔가 좀 자기한테 임팩트가 좀 가고. 원래 모델 출신이라고 하지. 원래 모델 출신인데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걷는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여기 매드맥스에서도 보면은 중반 넘어갔을 때쯤에 자기가 어떤 차량 아예 해치운 다음에 물건 같은 거 보급해서 자기가 걸어오잖아. 그때 보면 그때 걸음걸이가 건들건들해. 근데 그게 설정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걷는다 그러더라고. 자기 걸음걸이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로서는 성공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과 잠을 잡았다. 물론 남자도 포함되고. 아 진짜? 그래서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그렇게 난교를 버리진 않는데 그래도 게이 친구들로부터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상마초로 보지만 난 사실 양성적인 면이 강하다고 이런 얘기 했더라고. 진짜 매드맥스네.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으론 샤를리즈 테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샤를리즈 테론, 몬스터, 러브 인 클라우즈, 노스 컨츄리, 엘라의 계곡, 더 로드 등등. 이 사람은 그냥 여신이지 뭐. 그냥 여신 아닌가? 몸매부터 얼굴까지 너무 완벽하지 여신? 않나? 이 사람을 되게 높이 사는 거는 그거지. 여신보단 여장부. 여장부 여신 뭐 다 통용이 되는데 일단 연기하면 다 내려놔. 필모그래피 중에서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몬스터인데 실제 사건 모티브로 한 거잖아. 맞아. 분장하고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가 진짜 막 살찌우고 뭐 그래가지고 14kg 정도 찌었다는 거지. 자기를 갖다가 완전 망가뜨린 거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완전 딴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해서 연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결국에 여우주연상은 거의 다 휩쓸었었을걸? 샤를리즈 테론이 아빠가 술주정뱅이라서 손찌검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맨날 때리고 그랬는데 10살인가 15살 때쯤에 아빠가 너무 심하게 엄마를 괴롭히니까 엄마가 총을 쏴서 죽인 거야 아빠를. 그래서 정당방위로 풀려나긴 했는데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어서 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을 띠는 배우인데 이 몬스터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많이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몬스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어떤 여자아이가 딸이 태어나는데 부모도 이혼하고 아버지가 성폭행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여성한테 온갖 범죄 행위를 하면서 이 여성이 매춘 행위를 하면서 자라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 그러고 나서 매춘 행위를 하면서 총 7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살인하는 주인공이 샤를리즈 테론이 한 거고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자기가 연기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자기를 완전 투영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진이랑 혹시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혹시 보실 분이라면은 비교해보면 진짜 닮았어요. 그 배역이랑 진짜 실제 연쇄살인마랑 어쩔 수 없이 그건 여우주연상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이기도 했어. 몬스터는 한 번 정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몬스터 이외에 맡은 역할들이 선골 공개에 상당히 많지. 러빙 클라우즈에서도
페넬로페 크루즈하고 같이 나와서 쌍벽을 이루었고 엘라의 계곡에서도 남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여형사 이런 걸로 나왔었고 노스컨츄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맞아. 이제 노스컨츄리도 성희롱 사건을 최초로 승소한 사례를 다룬 영화지. 뭐 회사에서 여성들이 성추행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최초로 이제 승소하는 사건,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기하는데 여기서 진짜 이쁘게 나와 사실. 그래갖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몬스터에서 나왔던 배우가 이 배우야? 원래 모델이야. 그러니까 모델이면서 연기하면서 그게 좀 쉽지가 않은데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결국에 성공을 한 것 같고, 매드맥스 시리즈로 제작한다고 그랬잖아 조지 밀러가. 난 다시는 안 나올래요. 그러고서는 몸서리 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연기 되게 잘했잖아. 실질적인 주인공은 맥스가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퓨리오사가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 근데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스는 항상 방랑하다가 외부인으로서 패거리에 들어갔다가 도움 주고 떠나는 뭐 이런 역할이라서 항상 뭐 시리즈마다 비슷하긴 했지. 나오네 역할이고. 후속작을 뭐 매드맥스 퓨리오사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근데 뭐. 사실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스피노프로 만든다거나. 원래 맥스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방랑가요? 맛이 있는 건데 뭐 갑자기 퓨리오사 같은 인물에게 포인트를 확 줘버리면 좀 안 맞지 않을까. 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샬리즈 테론에 대해서 사적인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일단은 레즈비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숀펜이랑 거의 10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결혼은 결국 못했고. 쇼펜하고 결혼하는 건 꺼려지는 일이지. 마돈나를 주역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그랬고 그리고 나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제서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합법화됐으니까 뭐 합법화 됐는데 뭐. 결혼하시겠지 뭐. 우리랑 띠동갑이야. 정말 상상이 안 된다. 하여튼 뭐. 키가 178 뭐 이렇지. 하여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배우 니콜라스 홀트, 엑스맨에서 나왔었죠. 네, 그리고 원바디스에서 나왔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아역 배우 시절 아닌가? 근데 지금 말한 배우 중에 제일 유명세 있고 제일 인기 있는 배우는 바로 니콜라스 홀트거든. 왜냐하면은 젊은 층 애들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원바디스에서 좀비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자리에 딱 잡힌 그런 연기를 색깔 있게 하는 연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 작품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청난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얘가 광고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극장 가서 광고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광고인데 얘가 너무 늙게 나오는 거야. 완전 노화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거의 다 벗겨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건늙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 빠박에다가 하얗게 분장하고 하니까 전혀 그런 태가 안 나잖아. 그냥 얼굴만 나오고. 난 그래서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이 영화 찍었었던 게. 아역 배우 시절에 어바웃 어보이가 굉장히 유명했지. 어마어마해. 휴그랜트랑 얘기하면서 꼬마지만 어른들의 마음과 갈 길을 대변해주는 애어른 같은 느낌? 되게 스마트한 애들 있잖아. 뭐 알 거 다 알고 막. 마치 500일의 썸머에 나왔던 클로이 모리츠. 그래. 클로이 모리츠 같은 느낌이었지. 아역 배우들이 커가면서 망가지는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성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극장 광고는 보시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엑스맨 차기작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배우로는 휴 키스 바이른. 이 사람은 매드맥스 시리즈 1에 나왔었어. 이번에 새로 또 나온 거지. 이모탄인가 얘가? 이모탄조.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조지 밀러 감독이랑 몇 작품 계속 찍은 것 같아서 다시 불렀는데 나는 저 배우 누구지 싶긴 했어. 이모탄 역할 할 때. 그 목소리가 실제 자기 목소리야? 아니지? 글쎄. 아니야, 조금 변조했을 거야. 완전 락커잖아, 락커. 아니야.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너무 이모탄 목소리가 완전 락의 상징으로 목소리를 아주 그냥 맨 처음부터 연설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포스가 와, 저 배우 누구지? 했는데 절대 알 수 없는 배우였었어. 매드맥스 시리즈 1에서도 최종 보스로 나왔었지. 최종에서. 매드맥스의 아내와 아들을 죽게 만드는 뭐 이런 역할이었지. 끝판왕이었구만. 다음 배우는 로지 헌팅턴 휘틀리. 스플렌디드 역할.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순위 해가지고 2014년도인가 14년도에 1위 했을 트랜스포머 거야. 때. 모델이기도 하면서 근데 연기력을 내가 외국인은 거의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구분을 잘은 못 짓겠는데 확실한 건 얘는 연기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땐 트랜스포머 때도 본 사람들 알겠지만 급박한 상황에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여기에서도 그런 게 없지 않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연기 잘하는 건 못 집겠지만 연기 못하는 건 집어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쁘긴 이뻐요. 무진장 이쁘고 모델 출신에 샤를리제 테론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다니까. 얘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연기 못하는 것 같아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배우는 조 크레비츠. 이 사람이 아내 중에서 흑인이고 총 장전해주고 전략 짜주는 그 역할. 머리 약간 짧으신 분. 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나왔을 텐데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모르겠다. 내가 얼굴만 기억을 하고 있지 작품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네. 뭐 배우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매드맥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매드맥스 전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드맥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처음 나왔었는데 1편을 보면은 일단 B급 영화야. 예. 그 1편 당시에는 그렇게 배경이 아포칼립스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근미래였어. 1979년 시점에서 몇 년 후 정도의 미래?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한 80년대 상황을 그린 영화인가 보다 싶은데 물론 그 영화에서도 그 사회의 치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경찰의 부담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진 뭐 이런 시점이긴 하지. 범죄가 행행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맥스가 가족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완전히 방랑자의 길로 빠지게 되는가 이거를 잘 그린 작품이고 높게 평가받는 건 2편 같은 경우지. 2편에서 매드맥스 1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비교적 많은 제작비를 지원받고 대대적으로 만든 게 2편이거든. 그래서 2편 같은 경우에는 좀 액션이 볼만해. 매드맥스 분노의 도도를 보고서 매드맥스 1편을 보면 사실 좀 뭐 이런 영화야? 완전 스케일이 다른데라는 느낌을 받는데 2편은 그래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도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 작품의 톤이나 볼륨감이나 액션의 화려함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30년이잖아 거의. 근데 지난 거 치고도 그냥 지금 봐도 나는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아. 2 같은 경우가 거부감이 별로 없고 그냥 1이나 3 같은 경우에는 괴리감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보고 분위기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배경 같은 거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것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지. 그래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은 3까지는 볼 필요 없고 1, 2만 보면 되고 굳이 하나만 볼 거면 2만 보면 돼. 대표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되지. 왜냐하면 1은 완전히 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다른 작품이고 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보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막장 상황이라든지 종말론적인 이런 상황이라든지 사막화된 지구의 모습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 거는 2거든. 뭐 그 점에서 2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얘기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쭉 읊은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매드맥스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시타델이라는 도시를 근거지로 하는 독재자 임모타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물과 기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임모탄의 폭정에 반감을 가진 녹색의 땅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령관 퓨리오사는 임모탄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모탄의 5 아내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에 임모탄의 전사들과 워보이들은 퓨리오사의 뒤를 쫓고 그 중에서 눅스라는 워보이의 피주머니로 맥스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맥스는 결국 탈주에 성공하지만 우연히 만난 퓨리오사와 임모탄의 아내들의 처지와 상황에 공감하게 되고 그녀들과 함께하여 탈주를 도우며 임모탄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국은 녹색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녹색의 땅은 다른 지구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황폐화되어 있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맥스 일행은 임모탄이 자신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근거지인 시타델을 버려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무주공산이 된 시타델을 지금 공략하면은 모두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델을 급습해서 인류를 해방시킬 계획을 즉흥적으로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죠.
이 과정에서 임모탄은 퓨리오사 패거리를 추격하지만 결국 맥스와 퓨리오사가 힘을 합쳐서 임모탄을 살해하고 시타델을 장악하여 임모탄 치하에서 고통받던 전 인류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상이 스토리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스토리가 길긴 한데 하여튼 어떤 악당놈이 지구의 전 물자를 갖고 있다가 그걸 불만 있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예, 솔직히 말이 맞아요. 그냥 줄거리는 그냥 단칼에 쳐버리면은 그냥 한 줄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뭐 그런 정도. 네, 하여튼 대강 줄거리는 이렇고요. 네, 드디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 진짜 감독이 작정을 하고 뭔가 이제 칼을 빼들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처음에 추격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맥스가 도망치려는 장면이 나오잖아. 아 그거는 나는 정말 잘 찍은 것 같아. 광고 같기도 하면서도 워보이들을 피해가지고 계속 질주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 요리조리 피했다가 막 액션도 펼치고 마지막에 지게 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워보이 한 명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야, 저거 진짜 어떻게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계속 들더라고. 멍 때리고 봤었던 것 같아. 순식간에 그러고선 초반이 훅 지나가더라고. 갑자기 페이드아웃 확 되더니 맥스가 다시 끌려가고 임모탄이 나와가지고 뭔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난 초반 부분 되게 임팩트 있게 본 것 같아. 이 영화는 거의 뭐 메탈을 경건하게 바치는 영화지. 사실 이모탄이라고 하는 악당 자체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 집단은 메탈 아니야. 그냥 대놓고 빨간 내복 입은 놈이 전투 내내 기타도 치고 그리고 뭐 얘네 하는 행위 보면은 메탈에서 할 만한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 뭐 얼굴에서 나오는 분장이나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면서 싸우다가 죽는 장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메탈의 모든 정신이 녹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메탈이라는 거는 헤비한 리프를 반복하면서 무겁고 화끈한 느낌을 강조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선굵은 액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구조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사라든가 인물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되고 거의 행동과 액션으로만 얘기하는 영화지. 이 점에서 메탈 장르와 굉장히 정신 자체가 비슷하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메탈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아니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트렌드도 아닌데 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설득력을 갖는 게 워보이들이 아주 이 이모탄을 맹신해가지고 피주머니의 주인인 눅스가 차를 몰다가 이모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봤다고 나 얼굴 봤다고 날 쳐다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 짤방에 엄청 넘쳐난다. 누구 봤다 하면서 날 봤어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 뭐 천국 바날라, 같은 바날라 뭐 거기로 간다고 막 아주 그냥 폭주를 펼치잖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맹목적이고 무슨 광신도적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메탈이랑 그걸 결합시켜 놓으니까 설득력이 있어. 묘하게 저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쟤네들이 저렇게 도취되어 있는 세뇌되어 있는 그 정신들이 올바른 것 같은 느낌이야. 설득력을 갖춰. 메탈에서 가져온 그 음악 가지고 나 굉장히 너무 잘 사용했다고 봐. 그 영화 내내 들려오는 드럼 사운드 이게 상당히 그 영화의 느낌과 묵직함과 볼륨감을 훨씬 강하게 해주지. 계속 드럼 사운드가 강한 비트로 둥둥둥둥 들려오니까 관객이 자연스럽게 고조되고 긴장감을 느끼고 그런 거지.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액션 영화처럼 만들고 싶어서 음악 갖다가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배경적으로 깔아지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그 빨간 내복 얘기를 했지만 빨간 내복 솔직히 몇 분 나오지도 않았어. 어떻게 영화 보면은 몇 장면 안 나와. 근데 되게 강렬하잖아. 그냥 딱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떻게 기타에서 불이 나오고 있지? 막 그러면서 그거에 시선이 끌리면서도 이야기를 갖다가 음악적으로 액션하고 계속 결합해서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그냥. 오프닝 장면에서 맥스가 이모탄 워보이들에게 사로잡힌 이 장면 보면은 재밌는 게 맥스가 타고 있는 차량이 V8 인터셉터라는 차량이거든. 이거 매드맥스 시리즈를 1부터 본 사람은 다 아는 차량이야. 1부터 나왔던 맥스의 전용 차량이거든. 이걸 타고서 악당들과 싸우고 무찌르고 추격을 따돌리고 뭐 이런 애만데 여기서는 나오자마자 전복되고 빼앗기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중에도 추격전에 쓰였다가 금방
파손되고 사라져버려. 아마 매드맥스 시리즈를 좀 본 사람이라면은 그 V8 인터셉터가 그렇게 무력하게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좀 충격적이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삼국지에 여포가 나왔는데 적토마가 갑자기 주저앉는 뭐 이런 느낌? 적토만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작의 클리셰를 비틀면서 관객에게 좀 충격을 준 거지. 난 다시 새로운 걸 만든다. 뭐 그런 의미겠지 거의. 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갈 거는 이 작품이 리부트는 아니야. 왜냐면 리부트라는 거는 이전까지 만든 거와 별개로 새로 아예 시리즈를 출범한다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80년대 배트맨과 별개로 그 논란이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만들었잖아. 이런 게 리부트가 되는 거지. 기존의 스토리와 아예 관계가 없는 내용을 새로 창조해서 만드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직선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3 이후에 연속적인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거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리부트가 아니라 후속작이라고 봐야지. 그냥 후속작이라고 봐야 되겠구만. 그리고 이 3하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사이에 프리퀄이 있어. 이게 프리퀄이 코믹스로 나왔거든, 만화책으로. 이 만화책에서 맥스가 왜 분노의 도로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 관심이 있으시면 그걸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노의 도로에서 계속 나오는 아이의 환영 같은 게 그 프리퀄 만화에서 죽은 꼬마거든. 맥스가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네. 봐야겠네.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굳이 몰라도 뭐 영화를 즐기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것도 뭐 잘 만든 거지 사실. 초반에 보면은 이모탄이 물 뿌리잖아. 그거 나 보면서 아쿠아콜라인가? 그거 이제 막 뿌리는데 그거 워터파크? 아니 워터파크가 아니라 이거 물 나눠주는 건데 아니 그 생수병에 담던지 쪼르륵 약수터에서 물 받듯이 한 명씩 받으면은 참 효율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뿌려서 꾸정물로 만든 다음에 그거 먹잖아 사람들이. 아니 이게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귀한 물인데 이거를 그렇게 보내버리나.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아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아니라 맞는 거지. 왜냐하면은 내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거의 서바이벌 아니요. 그치. 거의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물 없으면 진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 광고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블록버스터는 블록버스터인데 식량 물 부족 블록버스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게 나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를 갖다가 없어지게 하면은 사람 미치게 만들잖아. 생존을 자기는 계속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모탄이 그냥 이렇게 물을 뿌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이지. 관객들한테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 건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친숙한 장르는 아니란 말이야. 물론 매니아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제일 세계의 사람들은 최소한 먹고 자고 살고 뭐 이런 거에 큰 지장은 없는 생활을 영위하잖아.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나 1년 후나 10년 후에 뭐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멸망하고 이런 거를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전쟁으로 멸망하고 인류가 종말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그리는 이런 장르가 그렇게 친숙하게 여겨지진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을 다루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려면은 영화와 작품 내에 나오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가 가야 되잖아. 그 점에서 그렇게 꾸정을 뿌리고 그걸 어떻게든 주워 담는 그 인간들의 군중들의 그 카오틱한 분위기? 그거를 화면과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해.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은 아니, 저런 거 아프리카에서도 없는 일 뭐 이런 이런 냉정한 판단이 일단 지워지잖아. 그게 참 효과적인 거지. 뭔가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당하는데 속으로는 내심 저거 아깝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이거 왜 그런지는 알지. 물론 그 마음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각 효과였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장르에 부합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난 그거 보면서 떠올린 게 딱 두 가지. 북한 그리고 웃기지가 않는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딱 그 느낌이었어. 웃기지가 않는다. 나는 예비군 가가지고 봤거든. 다큐멘터리 틀어주거든 그거. 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맥스가 납치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얘네 행동이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 이거 좀 악당인 거 너무 티내는 느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딱 봤는데 고문 당하듯이 하다가 이제 탈출하려다가 다시 잡히잖아. 근데 그 장면 봤을 때는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를 살짝 보여주잖아. 근데 굉장히 멋있고 큰 공간이잖아. 거기다가 나름 되게 조직적이야. 흰색 분칠한 놈들이 대가리 빡빡 밀고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있어 보여. 그리고 이모탄이 딱 나타났는데 가면 딱 썼을 때 그 모습도 와 범상치가 않아. 그러고 나서 물 뿌린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이 열광하고 워보이들이 막 열광하고 소리치는 거 보니까 와 이거는 뭔가 진짜 있는 세계 같은 느낌? 되게 허술하고 억지 설정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있어 보이는데 뭔가 되게 위압적이다. 그리고 얘네가 열광하는 게 괜히 뜻없이 열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설득당하는 느낌? 그리고 대사를 그렇게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장면과 몇 마디 아주 짤막한 멘트들 가지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잖아.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왜 얘를 잡아왔고 지금 피주머니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고 이 군중들은 왜 몰려와 있고 뭐 퓨리오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이런 게 별 머리를 쓰지 않아도 눈에 확확 들어와. 그치. 그게 참 좋은 거지. 어머니의 우유 뭐 이런 것도 설명충 이런 거 등장해가지고 무슨 서브 캐릭터가 나와서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한 게 이모탄한테 손을 십자가처럼 만들어갖고 경배하는 듯한 그 자세 있잖아. 그것도 아 얘네들은 저게 뭔가 중요한 자세구나. 뭐 그런 거라든지 피주머니들을 딱 보면서 아 얘네들의 역할은 뭐 워보이들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거랑 퓨리오사가 그 시타델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의 우유나 그 땅에서 자라나는 난쟁이 아들이라든지 그런 위상들이 뭐 설명 안 해도 한눈에 다 들어와.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본 게 피주머니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야.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잖아. 피주머니야. 사람 보고 피주머니래. 그리고 데리고 다닌대. 그리고 차 앞에다가 십자가처럼 묶어놓고 데리고 다녀. RH-5형 이놈은 누구에게나 수혈해줄 수 있음.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웃기기도 하고 되게 재미난 설정인데 한눈에 딱딱딱 보이고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우러지니까 적지싸. 너무 와, 이거 설정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치. 이 느낌이 들더라고. 요소 하나하나가. 뭐 임모탄도 나는 뭐 세계의 지배자 임모탄입니다 이런 허장성세 이런 거 안 뿌리고 그냥 마스크 쓰고 물 뿌리고 이걸로 그냥 존재감 끝이잖아. 얼마나 간단해. 하여튼 뭐 이제 초반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잠시 저희가 멈춘 후에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퓨리오사와 피주머니의 화력과 기타 내용에 대해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